솔직히 말해봅시다. 루이스 해밀턴과 페라리의 결합은 페라리가 아직 타이틀을 얻지 못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공백을 끝내야 했습니다. 페라리가 마지막으로 얻은 드라이버 타이틀은 2007년 키미 라이코넨과 함께였고, 따라서 해밀턴은 페라리를 타이틀로 이끌기 위해 불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른 것보다 실망스러우며 몇몇 내부 소식통은 해밀턴의 페라리에서의 마지막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해밀턴의 마지막 계약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베네데토 비냐와 바세르의 페라리 시즌 종료와 2026년에 대한 발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사의 크래시 게이트, 레드불의 두 번째 드라이버 상황, 츠노다가 한계에 다다랐고 린드블라드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의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든 지원 메시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 큰 도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빨간 옷을 입고 마라넬로의 너무 오랫동안 부족했던 타이틀을 가져오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해밀턴은 페라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20개의 경주에서 공개의 포디엄과 르클레르와의 64점 차이, 숫자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이륙하지 못한 적응이 있습니다. 해밀턴은 중국에서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만 우승했으나 이후 SF-25의 바닥이 제한 이상으로 마모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올해 페라리의 가장 큰 기술적 문제 중 하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체 높이에 대한 타협입니다. 지면과 바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팀은 차량을 높여야 했지만 그 결과 많은 공기역학적 하중을 희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더 적은 그립, 더 많은 코너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속도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박스 반대편에서는 르클레르가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르클레르는 시즌 7개의 포디엄을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 그리고 SF-25와의 느낌이 경주마다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부적인 비교, 숫자에 무정한 몇몇 페라리의 핵심 인사들이 해밀턴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더 이상 믿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ESPN에 따르면 마라넬로의 여러 고위 인사들이 이미 현재 계약 종료 시 갱신일차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연간 5,700만 달러의 계약, 2024년에 체결되어 최소 2026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가제타 델로 스포츠는 이미 8월에 해밀턴의 계약에 팀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단독 조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밀턴이 머물고 싶다면 페라리는 할 말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독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시즌으로 해밀턴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또 한 해를 머물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말로는 7회 월드 챔피언은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레쿠피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팀의 작업 방식,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경주 주말 관리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문서를 페라리에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라넬로로 보내진 여러 문서를 보았고 연중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에서 변화를 원하는 리더, 드라이버의 접근법이지 이미 다음 해에 은퇴하고 싶은 드라이버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해밀턴은 그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알론소와 페텔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두 명의 훌륭한 챔피언이 마라넬로의 같은 목표로 왔지만 그 월드 타이틀을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서 중에는 차량 개선 방법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예선 전략 및 타이어 준비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해밀턴은 팀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는데 두 페라리가 피트레인 끝에서 기다리게 하여 타이어 온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빠른 랩에서 악화되었습니다. 세부사항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는 세부사항이 포디엄과 다른 익명의 경주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해밀턴과 페라리 간의 이야기는 이미 끝에 도달했나요? 현재 마라넬로에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결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확산되고 있으며 숫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르클레르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해밀턴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압박은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기술적이라기보다 미디어적 꿈의 내기를 건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미지 타격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다르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해밀턴과 마라넬로의 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르클레르와의 비교는 무정합니다.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는 시즌 7개의 포디엄을 차지했지만 해밀턴은 0입니다. 페라리에서 드라이버가 포디엄 없이 20개 경주에 도달한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 7회가 페라리의 SF-25의 독특한 운전 스타일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더욱 오버스티어링이 요구되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메르세데스를 10년 넘게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신은 7회 세계 챔피언입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밀턴의 계약 갱신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2027년에는 루이스 해밀턴이 42세가 될 것입니다. 현대 포뮬러 1 역사에서 드라이버가 40세 이상으로 모노포스트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페르난도 알론소의 상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잭 백브라부엔 이후 42세 이상에서 경주를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올리버 베어먼이 매우 잘했고 결승선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시즌에서는 나스가 3위입니다. 그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밀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올리버 베어맨입니다. 그는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젊은 인재로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사이즈를 대신할 때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고 오늘날 하스에서 절대적인 주인공입니다. 그때 이미 자기 것이 아닌 페라리로 점수를 얻었으며 이번 시즌 하스와 함께 많이 성장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의 4위는 몇 년간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며 이를 통해 오콘을 순위에서 앞서게 했습니다. 오콘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우연히도 그의 하스와의 계약은 2026년 말에 만료됩니다. 페라리가 정말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옵니다. 몇 달 동안 바스르와 페라리 경영진은 미래를 위해 구축하자는 개념을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42세의 운자가 20번의 경기에서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약간 도발처럼 보이지만 루이스 해밀턴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낸 것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몇 주 동안 마라넬로의 복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실은 해밀턴이 이미지, 스폰서, 글로벌 가시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패독에서 가장 사랑받는 드라이버 중 하나입니다. 아일톤 세나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스포츠 관점에서 선택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요 책임은 다닐 차, 즉 페라리의 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르가 팀의 기술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자리 잡으면서 해밀턴의 위치는 유지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202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도 경쟁력 있는 페라리와 함께 과거에 우리가 봤던 세계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2021년에는 해밀턴이 연맹의 실수로 인해 타이틀을 잃었던 그 해밀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수는 역사책에 남을 것입니다. 영국인은 자신의 입장에 어려움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몇 주 전 그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일하는 방식, 소통 방식, 결정하는 방식을 마라넬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아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밀턴은 경쟁력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 휴식 이후 그는 새로운 드라이버로 보였고 미래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칙이 성능을 평준화할 경우 마지막 순간의 반전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2022년 규정이 해밀턴의 운전 스타일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2년까지 그는 지면 효과 전에 단일 좌석 자동차를 매우 잘 운전했습니다. 2026년에는 단일 좌석 자동차가 바닥에서 적은 하중을 생성할 것이며 이는 7회 세계계 챔피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는 2021년 또는 2020년에 단일 좌석 자동차의 상단에서 생성된 많은 공기역 학자중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도 알고 싶습니다. 페라리가 해밀턴과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실수인가요? 아니면 르클레르와 베어맨을 통해 미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요? 페라리에서는 루이스 해밀턴과의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7회 세계 챔피언의 길을 너무 일찍 포기할 수 없으며 2026년에 그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리버 베어맨을 페라리에 넣는 아이디어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는 포뮬러1의 베테랑인 팀 동료 오콘을 뒤로 하고 점점 더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콘은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상대이며 찰스 르클레르와의 비교는 즉각적입니다. 찰스 르클레르가 사우버에서 그랬듯이 올리버 베어맨도 위성팀에서 왔으며 하스에서도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세부사항은 그의 제동에서의 민감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는 느린 구간에서는 매우 공격적일 수 있으며 대신 빠른 곡선에서는 속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안 되는 신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지만 마라넬로에서는 드라이버에서 속도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페라리에서 정말 높은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재능을 원합니다.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면 즉시 판단받고 긍정적인 일을 하면 곧바로 칭찬받으며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계속 높은 점과 낮은 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어맨에게 좋은 소식은 시간이 그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2026년 말에 종료됩니다. 해밀턴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마틴 브론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페라리의 자리가 생기면 올리버 베어맨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드라이버로 그에게 기회를 주면 마지막까지 그것을 잡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그가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뒤로 밀어넣었고 몇몇 순간에는 하스와 함께 맥스 페르스타펜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레드불을 운전하는 페르스타펜과 업데이트가 오래전에 중단된 하스를 운전하는 베어맨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세계 챔피언 자크 빌네브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베어맨이 공격적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 공간에 대한 감각이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에는 그가 페라리를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확실히 한 가지 데이터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6경기에서 5번은 베어맨이 그의 팀 동료 오콘보다 더 빨랐습니다. 따라서 마라넬로에서는 이 드라이버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페라리는 해밀턴에 대한 배팅을 짧은 시간 내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2020년과 아마도 2027년까지 해밀턴을 붉은색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왜냐하면 그는 세계 챔피언을 7번이나 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해밀턴은 여전히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젊은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공식팀에서 매우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성숙합니다. 이것이 저의 인상입니다. 이 말을 하고 베네데토 비니의 발표를 들어봅시다. 최근 2경기 후 페라리가 제조업체 월드 챔피언십에서 메르세데스보다 단 1점 앞서고 레드불보다 10점 앞서며 2위를 차지했으며 SF-25가 오스틴과 멕시코에서 더 강했음을 알 수 있으나 베네데토 비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아직 완벽한 팀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개선해야 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리클락스의 2개의 포디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니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신호이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페라리에 있었던 위대한 머우리치오 아리바벤의 인용입니다. 마라노르에서는 자신들을 속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의 긍정적인 경기를 보았지만 우리는 여름 휴식 이후로 부정적인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빛난 순간은 여름 휴식 이전 헝가리에서 르클라르가 여러 바퀴 동안 경주 리더로 남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의 포디움이 기대 이하의 시즌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라스베이거스, 아부다비에서의 마지막 4개의 그랑프리는 결정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위니어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4번의 경기가 남아있고 최선을 다해야 함으로 단합하고 결속된 방식으로 계속 일합니다. 결국 페라리는 일회성 성과뿐만 아니라 견고함을 보여주며 연말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같은 바스어가 선언했습니다. 페라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밖에서 브랜드를 존중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페라리라는 이름에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처음으로 게이트에 도착하여 아침 일찍부터 밖에 있는 팬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로 가든 팬의 절반은 우리 것입니다. 먼제에서 승리한 후 정비공들은 밤 1시에 돌아왔고 여전히 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 먼자제에서의 르클라르의 승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양날의 검입니다. 팬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력을 가져옵니다라고 바스어는 말합니다. 저 자신도 항상 압박감을 느낍니다. 페라리에서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팀 리더의 일반적인 언어와는 다른 솔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스어는 적어도 현재 어려움을 숨기지 않으며 이를 일종의 연료로 삼아 그를 동기부여합니다. 페라리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의 최고의 예입니다. 이것은 페라리의 마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열정이 페라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라리와 프레데릭 바스어 자신이 이 압력을 시즌의 마지막 4경기에서 트랙에서의 성과로 바꿀 수 있을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2025년 제조업체에서 최소 2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 세계 타이틀을 목표로 재출발할 것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 적응 과정이 거의 꽤 끝났고 페라리에서 생각보다 더 개방적인 환경을 발견했다고 한 몇 가지 문구를 전합니다. 그는 페라리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걱정했지만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맥스 버스타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마르틴 브란들에 따르면 맥스 버스타펜은 2025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지 못할 것이며 타이틀은 맥라렌에게 갈 것입니다. 버스타펜은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며 2025년 타이틀은 맥라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그것이 패독에서 가장 존경받는 해설자 중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란들이 오를 수도 있다는 느낌입니다. 시즌 중반까지 세계 챔피언십은 이미 다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맥라렌은 어디서나 지배했고 버스타펜은 게임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고 레드불은 하이브리드 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를 겪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근무한 크리스티안 호너의 이탈을 보았습니다. 그 후 맥스는 항상 그렇듯이 내러티브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최근 6번의 경주에서 3번의 승리를 거두고 꾸준한 포디움 시리즈와 4개의 경주와 2번의 스프린트를 남겨두고 란도 노리스와 36점 차이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란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맥스에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맥라렌은 마지막 4경주 중 적어도 2번의 경주에서 더 빠를 것이며 맥스는 중간에 페라리나 메르세데스가 없으면 앞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브란도는 남아있는 서킷에서 맥라렌이 특히 카타르와 아부다비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공기역학과 타이어 관리의 완벽한 트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 이후 랜도 노리스는 세계 챔피언십에서 선두로 돌아왔으며 피아스트리를 단 1점 차이로 앞서며 버스타펜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제 명확히 말하자면 앞서 있는 3명의 경쟁은 심리적 싸움입니다. 노리스, 피아스트리, 그리고 버스타펜은 압박감 관리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맥스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상황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운전하는 차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주 후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다. 랜도에게서 10점을 잃었습니다라고 맥스는 말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완벽한 주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빠르지 않으며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는 올해 레드불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명석한 버스타펜입니다.
브란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한 타이틀은 맥라렌에 남을 것입니다. 맥스는 주말마다 12에서 15점을 얻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잭 빌레누브는 막스 버스탄의 팀 동료인 유키 수노데에 대해 이미 하락세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리암 로손이 베르스타펜 옆에 있었고 급하게 페레스를 대체하기 위해 불려왔지만 두 경기 후에는 레이싱 불스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드불은 그의 경험이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유키 츠노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빌레브에 따르면 그 선택은 실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츠노다는 11위를 기록하며 포인트에 가까웠지만 베르스타펜과는 매우 멀었습니다. 빌레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팀이 츠노다에게 좋은 주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팀 동료와 너무 멀리 있으며 결과도 포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타이틀 경쟁에서 베르스타펜이나 레드불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아마도 레드불에서 츠노다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레드불은 팀 내에 일본인 드라이버를 원했던 혼다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그를 공식 드라이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누가 베르스타펜의 팀 동료가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름은 이삭 하자르와 리암 로손이지만 아르비드 린드블라드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겨우 17살이지만 멕시코 그랑프리의 자유연습 후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무트 마르코는 이번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시티 FP1 동안 린드블라드는 베르스타펜 대신 RB21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르클레르의 최고 기록에서 단 0.6초 차이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헬무트 마르코의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지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정말 만족합니다. 아르비드에게 상황은 어려웠고 사고를 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른 신인으로서 그의 나이에 비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레이싱 불스에서 데뷔할 것이고 따라서 2명의 레이싱 불스 드라이버 중 1명은 레드불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린드블라드가 맥스 베르스타펜 이후에도 레드불의 미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페리페 마사에 대한 항소도 당연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마사는 페라리가 그에게 침묵을 요구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8년 크래시 게이트와 관련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인은 또한 페라리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은 악명 높은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넬슨 피케 주니어가 고의로 벽에 충돌하여 세이프티 카를 촉발하고 경주와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르노의 피케의 팀 동료였던 알론소는 상황을 이용해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마사는 그 순간까지 지배하고 있었지만 피트에서의 실수로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타이틀은 단 한 점 차이로 루이스 해밀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마사는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8,200만 달러의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세계 대회를 손상시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의 증언 동안 터졌습니다. 마사는 처음으로 페라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드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서 넬슨 피케 주니어가 고의로 충돌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와 브리아토레 사이에 좋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마사는 바레인에서 브리아토레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고 나는 곧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페라리는 알론소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내 발언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질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입니다. 마사에 따르면 페라리는 그에게 침묵을 유지하고 패독의 정치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논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소송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페라리는 정말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피와 에클스톤은 예상대로 대응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마사 자신도 그 시즌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브라질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덕적 및 스포츠적 손상이 인정되기를 원하며 이 소송에서 새로운 문서와 미공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크래시 게이트는 이미 그 자체로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무거운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로 다시 열리며 처음으로 르노뿐만 아니라 페라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에 우리는 루이스 해밀턴에게서 도둑맞은 세계 타이틀 스캔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경주를 재시작하라는 마이클 마시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에 따르면 그들은 그때 어떤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었지만 스포츠 결과의 결과를 바꾸지 않기 위해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라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마사의 소송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라스트로에서 모든 것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